자, 문제 다 푸셨어요? 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덧립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관청, 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생님, 가장 옳은 것은 1번 맞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그렇죠. 4번. 그 다음 3번.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한다. 이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고. 4번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렇죠. 1번. 뭐가 틀렸어? 유인체 기제가 지나치게 단순한 게 아니라 경제적 유인체제만 있다고 그랬죠. 너무 단순해요. 단순해. 문제 5번.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2번은 신공공관리론. 자, 6번.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3번. 방향 잡기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봉사. 자, 8번은 7가지 기본 원칙을 외워야 되겠죠. 7번 안 했네. 7번.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가장 옳지 않는 것. 신공공 서비스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본다. 이건 신공공 서비스론이잖아. 7번 하자고 그랬지? 내가 지금 6번을 다시 읽고 있었어. 미안해요. 7번.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거꾸로 했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8번은 선생님, 8번. 자, 8번은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 문제를 배제하자고 그랬으니까 맞고. 2번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측면보다 환경부에 잘 적응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것도 맞아요. 3번은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제도 설계의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때요? 4번은 이제 맞았다고 치고, 왜냐하면 논변적 접근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죠. 일단은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게 하자 이거야. 논변적 접근 방법은. 그럼 3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제일 뒤쪽에. 그렇죠. 이 제도 설계의 변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자, 공유주의 비극도 뭐 만들어 놓자? 유인 설계 같은 거 만들어 놓자.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아까 역선택 같은 경우도 또는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도 방지할 수 있죠. 성과급제도 유인책에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역선택 같으면 우리가 정보공개제 같은 거 하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9번은 이것도 신행정론, 신행정학, 그쵸? 같은 말이고. 신행정론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신행정론은 정치행정 이론론, 사회적 형평성 강조, 발전행정론, 정치행정 이원론. 이것부터가 틀렸죠? 그 다음 정책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죠. 자, 3번 신공공관리론, 정치행정 이론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런 놈보다는 이원론에 좀 가깝고, 공공가치 이거 아니죠? 공익보다는, 자, 당연히 여러분 효율성을 강조했었죠. 3번, 4번 행정행태론, 정치행정이원론. 행정행태론은 사이몬이야. 그러면 사이몬은 가치를 어떻다고 그랬어? 배제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가 정책 효과성은 목표 달성하자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합리성을 강조하고 과학성을 강조했다고 그러죠. 그럼 답은 1번이죠. 자, 여기서 오늘 한 7개, 8개만 맞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 우리 쌤은 희한하게 잘하시네. 졸고 있는 거 항상 좀 누워 계시던데 어떻게 다 들으셨나 봐. 자, 쌤 이제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신학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굴 주인공으로 해서 하는 학문이야? 신학은 신학. 우리가 중세의 신학 그럴 때는 신이 중심이잖아. 항상 주체가 신이겠잖아. 그러면 철학은 주체가 누구겠어요? 철은 아니겠죠? 미안해요. 철학은 인간이야. 인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인간이야. 그러면 그걸 주체하고 객체를 이렇게 놔두면 객체는 뭐가 되겠어? 그럼 인간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뭐가 되겠어? 객체가 되겠죠. 그러면 신학에서는 옛날에는 주체가 신이고 객체인 이 신이 만들어 놓은 것,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객체가 되고, 그럼 다 신의 뜻에 따라서 객체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신의 뜻에 따라서 객체들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게 이제 무너졌어. 신학이. 우리가 많은 옛날에는 이 민물과 썰물도 다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보니까 뉴턴의 만의 인력도 발견되고 보니까 이 물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이야. 달이 끄집어당기고 멀어지면서 놓고, 그래서 새로 나타난 현상이고, 사과가 떨어진 것도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중력이야.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네. 그래서 신학이 많이 이제 쇠퇴하고 인간에 대한 철학 과학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때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단 주체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뭘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편적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보편적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대. 그럼 누구나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죠. 자, 아주 간단해. 이거 여러분 뭡니까? 이걸 분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러겠죠. 이런 걸 아는 거, 이런 것이 뭔지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은 누구나 생각할 때 객관적이겠어, 아니겠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겠어, 아니겠어? 보편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더니즘은 우리가 아는 지식들은 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런 철학들을 뭐 하려고 해? 조금 좀 더 과학화해 보려고 그래. 특히 어디에서? 사회과학도. 이제 자연과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 근데 자연과학은 뭡니까? 우리 이 주체가 인간이 다 많이 발견해낸 것들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에 이런 걸 다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똑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증주의적 사고야. 그래서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법칙같이 객관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체하고 객체를 나눴어요. 여기 똑같이. 그런데 객체에는 두 가지가 있네. 가치 부분과 사실 부분이 있네.
지금 이 의도는 뭐 실증주의도 의도도 자연과학과 똑같이 사회과학도 과학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연과학에서 쌤 이쁜 사과, 뭐 미운 사과 그런 게 있어 없어? 그거 없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러면 가치 부분은 사실은 뭐 해야 되겠어? 없고 그냥 빼버리고 이건 뭐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 또는 뭡니까? 노약자들에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것들, 노약자에게 좋고 아니면 건강한 청년들에게 좋고 그런 것들 다 빼버리고 사실만을 갖고 연구하자 이거야. 이 어떤 것들을 사회현상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게 좋냐 나쁘냐 그런 거 빼고, 그렇죠? 사실만을 갖고 연구하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자연과학에서도 우리가 징그러운 뱀 이런 거 안 하잖아. 뱀에 대한 연구할 때 그냥 뱀을 연구하는 거지. 징그럽다, 뱀은 징그럽다, 뱀이 좋다 그런 거 연구해야 안 하듯이 그런 걸 빼버리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감소해준다, 이게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안 좋다 이런 거 빼버리자는 거야. 법인세 감소라는 게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느냐 그것만 보자는 거야. 그게 누구에게 좋냐 나쁘냐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자. 그래야 자연과학과 같이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치 부분을 아예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어떤 것만 오직 사실적인 부분만 다루자는 거야. 사실. 그래야 과학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한 사람 누구라고? 사이몬이야. 행태주의는 이 생각에 입각의 사회.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안 다루고 사실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회적 형평성은 형편없이 될 수도 있겠죠. 사회가 어떤 게 바람직하냐 이런 걸 따지도 묻지도 안 해버려.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닌지가 중요한. 쉽게 해서 법인세를 감세해줬어. 법인세를 많이 감세해주니까 시민들 세금 부담이 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그냥 감세하니까 이를테면 경제성장률이 1% 올랐어. 그러면 빈부격차가 있게 하든 말든 간에 감세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것을 그대로 뭐한다? 그대로만 밝혀주자는 게 쉽게 말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판단하지 마라. 그냥 사과가 인력에서 떨어진다 이것만 하자는 게 사회과학이야. 그렇다면 이런 행태주의 이런 방법을 쓰면, 실증주의 방법을 쓰면 사회가 베트남 전쟁이든 또는 흑인 폭동이 됐든 사회가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격차가 커야 된다 저거야 돼 그런 전혀 따지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해결책을 하나도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나중에 보면 후계 행태주의라고. 어떻든 실증주의는 뭐라고? 다시 한번요. 가치와 사실을, 자,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뭣도 사회과학도 뭐와 똑같이 연구를 해서, 아까 봤죠? 자연과학과 똑같이 연구를 해서 그걸 방법 이론론이라고 그러는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어떤 것은 연구의 대상으로 배제해버려. 이건 연구하지 마. 이것만 연구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처럼 과학적으로 만들지는 모르지만 실천성은 없죠. 뭘 해야 된다는 실천성이나 가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 건지 그런 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가치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실증주의가 주류였어. 주류 철학이고, 따라서 이 주류 철학일 때 행정학에서 행태주의는 아주 주류를 차지했겠죠.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30년, 40년, 50년까지 주류로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연구들이 여기에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여기에 회의를 갖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어떤 겁니까, 쌤? 이제 실증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하는 게, 봐봐.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상학이고 해석학이 나와요. 이건 아주 쉽게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학하고 해석학이 나오는데, 현상학은 물론 19세기부터 이야기된 거지만, 아니 사회과학이 어떻게 자연과학과 연구할 수 있느냐?
사회과학은 객관적 실체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물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비행 또는 범죄가 뭡니까? 범죄, 완전히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범죄다. 완전히 객관적 사실 하나만 이야기해봐. 범죄다.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야? 사람 죽이는 거. 사람 죽이는 것은 사회과학이죠. 지금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거 범죄다. 이건 변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자, 죄송한데 명량 보신 분 보셨죠? 이번에 또 뭐 또 봤어? 한산도 보셨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 이순신. 사람 몇 명 죽였습니까? 이순신은 범죄자네. 자, 다시 한번요. 사람 죽이는 게 범죄 행위다. 객관적 실체가 과연 있을까?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건 좋아요. 이건 반만 맞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완전히 범죄자로 보면 난리 나겠죠. 자, 이걸 갖고 일본으로 가봐. 일본에 가서 이순신 물어보니까 범죄자라고 그러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 죽였으니까 범죄자 맞죠. 우리도 이게 뭐죠?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 누구지? 이름도 갑자기 까먹었네. 예? 풍신수길.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죽일 놈이죠. 거기 가면 영웅이잖아. 알았어. 우리도 저기 목화시 문익점이 우리나라 오면 아주 대단한 충신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절도범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현상에는 사회현상은 객관적 실체가 없다. 단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들어내는 것.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객관적 실체. 범죄는 이거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자, 학교폭력. 자, 봐봐요. 학교폭력. 옛날에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간 싸움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옛날에 학교폭력이라고 그랬어?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싸움이다. 옛날에는 그건 맞지 않은 거 답이 돼요. 맞지 않아. 옛날에는요, 그냥 성장기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자들도 보면 클 때 수학수학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어. 그냥 선생님들도 아무렇지 그런 거 생각지 않고 학교 폭력 그런 것도 신고도 물론 없었지만 그러려니 했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 흉폭화되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생겼네. 그럼 이 학교 폭력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싸운다. 옛날에는 틀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맞아. 뭔 자연과학은 옛날에는 맞고 어느 날 틀고 이런 건 없잖아. 그래서 현상학이나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식이라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사회과학에서 특히 아는 거라는 것은 뭐다? 어디에서 구성된, 그 사회에서 구성된 거지. 객관적으로 또는 누구나 어디에나 우리가 여기 아까 이순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지만 저쪽은 범죄자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변할 수도 있고 아까 학교폭력이 변할 수도 있고 상대적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현상학이나 해석학의 생각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연구를 할 때 여기 같은 연구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 같이 연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누구나가 똑같은 연구 같은 게 정립이 안 되겠어. 그렇죠? 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누구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보편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법칙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탄광촌 아이들의 방과 후 생활. 방과 후 생활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탄광촌 아이들하고 방과 후가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그렇죠. 도시에 있는 애들은 방과 후 하면 학원이야. 근데 탄광촌 아이들은 방과 후 하면 산이야. 산에 가서 노는 거야. 전혀 다른 의미죠. 또 하나의 공부가 서울 애들이라면 놀이는 뭐가 돼요? 탄광촌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러면 결론을 봐요. 결론은 우리가 모든 아이들의 방과 후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지. 달라야 되겠지. 탄광촌 아이들의 방과 후하고 도시의 아이들의 방과 후는 달리 연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다 현상학이야. 그리고 현상학이나 해석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뭐가 돼? 아까 같이 그러면 주체하고 객체가 구분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또는 가치하고 사실이 막 구분돼서 그러는지 한번 봐봐. 지난번 한번 우리 스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다람쥐가 있었고 두더지가 있었는데, 두더지가 다람쥐 보고 반했어. 그래서 구원을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는데 두더지가 너무 성실하대. 그래 받아들여졌는데, 받아들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뭐 했다? 신방을 꾸미러 갔단 말이에요. 여기다 두더지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신방을 꾸몄는데 다람쥐가 이거 신방 보고는 기절해버렸어. 왜? 완전히 50m 광천수가 흐르는 그런 곳에 있어. 완전히 두더지 동네에서는, 다람 동네에서는 완전히 나쁜 큰 죄 짓는 사람을 두는 감옥이야, 감옥. 다람 중에 가장 좋은 방이. 거꾸로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 그래서 다시 처가사리로 왔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24시간 달빛과 햇빛이 비쳐. 완전히 두더지 동네에서는 완전히 큰 감옥이야. 다람 중에 가장 좋은 방이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체를 빼고 다람쥐 이 두더지를 빼고 방은 24시간 밝아야 된다. 이거 맞아 틀려? 반만 맞죠?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틀리죠? 그러면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서술될 수 있겠어 없겠어? 누구의 무엇 이렇게 써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달동네 아이들의 또는 탄광촌 아이들의 방과 후, 대도시의 방과 후가 아니라 탄광촌 아이들의 방과 후. 이래야 방과 후 의미가 명확해지고 제대로 되는 거지. 방과 후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마치 이 신방은 또는 방은 좋은 방은 24시간 밝아야 된다. 두더지를 난리 났죠. 그게 뭐 방이야? 감옥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래서 실증주의 니네같이 주체와 객체 분리하고 가치와 사실 분리 이런 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누구의 방이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게 누구의 방이냐, 누가 중요하냐. 그쵸? 그러면 봐봐요.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가치를 빼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빼놓고 그냥 뭐 한다? 이거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는 이렇게 한다고 법칙만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학이 그런 것만 해주는 게 뭔 도움이 되겠냐.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주체들이 어떤 사람, 이를테면 백인이든 흑이든 모두 다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이 무작정 이 자연과학과 같이 중력에 의해서 사고가 떨어진다 이런 거 해봐야 무슨 관계,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인세 낮추면 1% 누굴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 봐봐.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한 게 누구냐면 신행정학이에요. 그래서 신행정학자들은 여기 봐봐. 이거 과학적으로 연구하지 말자는 건 아니야. 아까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되, 그렇죠? 실증주의는 비판해. 실증주의는 비판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행정학 그러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 현상학, 해석학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 알겠어? 우리 씨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우리 시험 좀 아시겠어? 대강 그 느낌은 알죠. 그래도 느낌은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자기과학을 연구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죠, 그냥. 그렇죠? 그다음 비판 이론은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얘들은 무조건 어떤 것만 생각한다. 비판에서 파이를 자 봐봐요, 쌤. 파이를 키우려고만 생각한다 이거죠. 파이를 키우는 거 좋아. 파이가 이만한데 이렇게 키우는 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쌤, 파이가 이렇게 돼 있어. 잘 사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못 사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회인데 파이를 키우면 결국은 또 이렇게 되겠죠. 잘 사는 사람은 훨씬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조금 잘 살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더 크게 되고 그런 사회가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비판 이론가들은 사회 자체가 지금 부정형하고 불평등하게 돼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사회를 뭐부터 해주는 거다. 사회 구조를 좀 평등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이야기는 비판 철학자들의 마르크스 이론을 넣어가지고 쌤들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도 되고 일단은. 그럼 퍼스트 모더니즘만 설명하면 되겠죠.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생각하는 거야. 모더니즘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모더니즘은 어떤 세계관 속에 있었었냐면 뉴턴의 물리학. 모든 것은 논리 필연이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어 없어? 논리 필연. 그렇죠? 그 다음 자, 아까 밀물과 썰물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뉴턴의 물리학이 깨져버려. 봐봐요. 뉴턴의 물리학이 깨져버리죠. 뉴턴은 시간과 공간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상대적이죠. 우리가 빛의 광년 속도로 돌리면 안 늙는다고 그러잖아. 그럼 시간과 뭐가? 공간도 상대적이고. 자, 뉴턴의 물리학이 완전히 깨지고 양자역학, 특히 빅뱅 이론에서 지금 지구가 그대로 있는가 계속해서 팽창 중이야. 계속 팽창 중이면 어떤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겠죠. 심지어 3월 지금 오늘 11월 며칠입니까? 11월 11일 날 이게 지금 3시 40분에 이게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도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다른 시대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거 아니란 말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은 무엇 속에 존재해? 논리 필연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자, 아주 중요한 말 했습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요? 우연이야, 우연. 모든 건 우연. 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개를 개라고 그래? 그럼 논리 필요는 없잖아. 그냥 어쩌다 우연히 개라고 하다 보니까 개가 됐죠. 그래서 논리 필연된 걸 다 해체해버려. 모더니즘에서 생각한 것들 다 해체해버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꼭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어야 돼? 그런 것도 의미 없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 항상 철학은 과학을 설명 잘할 때 주류 철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진보적 역사관.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역사가 진보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모더니즘에서는. 왜냐하면 모더니즘은 이성의 역사는 진보였는데 야만이라는 역사가 있으면 진보주의겠어, 퇴보주의겠어? 퇴보주. 그럼 왜 우리가 이성의 역사면 역사고 야만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걸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했다면 환경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자연의 역사는 계속 대보중이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인류의 역사면 역사야? 환경의 역사는 역사가 왜 아니야? 야만의 역사가 있다면 계속 대보중이겠죠. 정신의 역사가 있다면 발전하겠지만 몸의 역사가 있다면 퇴보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 그냥 용어를 잘 봐요. 모더니즘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동일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가는 걸 타자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자성을 존중해 줘야 된단 말이 여기서 나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자, 이성의 역사가 있다면 야만의 역사도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냐면 꼭 우리가 이런 말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꼭 정상적인 것만 성으로서 인정해 줄 거냐?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어디가 있어? 그런 논리 필요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논리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야. 차이나 차양. 그 다음, 선생님 여기 봐봐. 모더니즘에서 생각하는 진보, 이성, 해방 이런 거대 담론이라는 건 여기는 없다는 거야. 누구에게는 좋은다면 누구는 나쁘게 된다면. 우리가 요즘 페미 논쟁 딱 보면 어떤 제도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는 어때? 손해도 볼 수밖에 없어. 누구나가 지금 다 페미니즘이라는 걸 다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소서사를 자기가 관련된 주변의 일이 더 중시되는 소서사를 강조하는 게 포스트모더니즘. 그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타자성을 존중해야 되고 방금과 같이 다양성을 강조하고 해체돼야 되고 그렇죠? 거대 담론이 아니라 소서사고 이런 것들이 다 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할 때는 해체야, 해체. 모든 건 우연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정형적이고 형식적인 걸 강조한다면 여기는 다 해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가끔 조직론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거 나오면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해체하자는 거야. 그냥 조직됐다가 풀어지고 조직됐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조직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정형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대강만 많이 이해할 필요 없어. 대강만 이런 흐름이다만 알면 문제를 풀 때 전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생각해봐.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겠어? 상대적 진리겠어? 당연히 상대적 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와 같이 그러면 여기서도 자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는 모더니즘은 주로 사람 중심이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꼭 사람 중심이겠어? 환경도 중시하는 거죠. 다 같이. 그치? 그래서 자, 여기 이런 흐름들만 조금 알아두시면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거기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봐두시면 돼. 네? 딜레마 이론 일부이면 됩니다. 딜레마 이론 이건 시험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1분이면 돼. 1분 딜레마 이론은 1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 시차 이론은 30초면 됩니다. 자 거기 있으면 딜레마 이론 찾는 게 어렵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 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거기 써져 있는 용어들 조금 다시 한번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48번 거기 48페이지 위에 상상, 해체, 영역 해체는 해체하고 같으니까 타자성 이제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딜레마 이론은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공원을 세우려고 이 지방정부에서 도립공원을 세우려고 세웠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오래 지났어.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하는 사람? 여기 땅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그래. 이 사람들 소송해. 그러면 공원은 지어야 되겠고,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이 사람들의 토지 소유권이니까 당연히 또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뭐하겠어? 딜레마 상황이 빠지겠지. 거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걸 딜레마라고 그러고, 딜레마의 상황은 불확실한 복잡한 모형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정책 결정이 어려움과는 달리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가치관 갈등이나 가치관 비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방금 같이 상황이 불확실한 건 아니야. 상황은 분명해. 상황 분명하잖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 확보 안 됐어 지금 상황. 그래서 공원 세우기도 어려워.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되돌려주기도 지금 애매해. 왜냐면 여기 공공성이 이렇게 다 공약도 해놨으니까. 그럴 때 딜레마 상황이라 그래. 그래서 꼭 외워야 됩니다. 불확실한, 복잡성, 모호성 등이 요인이 아닙니다. 확실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 딜레마 속성으로는 그래서 분절성, 이런 4개 굉장히 중요한데, 상충되든 대안된 사이에 절충이 불가능해. 그 다음 상충성, 두 대안이 추구하는 편익 가치는 모순관계에 있어. 여기 봐봐. 사익을 보호할 거냐, 공공성을 확보할 거냐.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선택 불가피성. 어쨌든 시간만 끌고 갈 수는 없잖아. 하나는 선택해줘야 돼. 그쵸? 네 번째, 균등성이 있어.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가 거의 이 공원들을 이용해서 효과하고 이 사람들의 소유권을 향유하는 거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든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거 선택 불가능성도 꼭 알아주죠. 꼭 대안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절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밑에 딜레마상의 정책 결정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냐? 소극적 대응한다. 딜레마를 회피, 지연, 완화하는 반응에서 상징적 행동을 한다든가 눈물로 호소한다든가 기자회견한다든가 막 이런 거 있죠. 이번에 이번에도 같은 게 자주 방문하셨죠? 눈물로 호소도 많이 했죠. 굉장히 딜레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어떤 정책 결정하기도 참 애매하죠. 제가 책임지고 내 후배를 자르느냐, 아니면 또 그렇지 않다니 저기서 뭐라 그래요? 원성 빨빨 잘라라고. 원성이 심해. 근데 둘 다 지금 애매하잖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가치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그만두면 굉장히 자기가 이쪽 권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딜레마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든가 희생양을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를테면 미러 한 사람들 찾아라, 토끼머리 찾아라, 이렇게 막 난리죠 지금. 거기에다가 결정을 제한하거나 비일관성을 보이거나 이랬다는 가서는 막 울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고 갑자기 경찰들 불러놓고 너 왜 그러니 어쩐지 화내고. 그쵸? 비일관적이 된다. 그 다음 거기 적극적 대응으로는 동시에 선택을 하거나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도 긍정도 부정도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를랍니까? 아직은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시험에는 딱 이렇게 나와. 시험만 딱 보면, 이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딱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자, 이 딜레마 이론은 190페이지 봐봐요. 190페이지. 자, 6번. 먼저 3번부터 볼까요?
자, 1, 2, 3, 4는 의미가 좀 없으니까 이건 좀 그렇고 6번부터 봅시다. 딜레마 이론은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가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이 아니라 확실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확실한 상황과 사실 의사결정자가 능력 부족이 아니죠. 능력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그 다음 9번 봐봐. 딜레마 구성 요건은 단절성이 선택 불가피성이야. 단절성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한 단절성이 아니라 선택 불가피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 영어를 물어보거나 방금 제일 많이 나온 게 확실한 상황에서 다 알고 있어.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는데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딜레마 이론이라고 그래. 딜레마 이론. 그럼 딜레마 1분만 더 쓸게요. 딜레마 이론을 왜 그러면 의미가 있느냐? 원래 이렇게 정책 결정에는 우리가 이미 정책론에서 배웠다시피 합리 모형, 점진 모형, 그다음 뭐 최종 모형 여러 모형들이 있죠. 근데 방금 같이 공원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느 정도 뭐가 됐지만 연장돼 있지만 공원 만드는 것에 대한 상황은 뭐 어떤 정책 결정 모형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방안. 그런 거 없잖아 지금. 뭐까지 결과까지 비슷하니까. 뭐 최저면 조금 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 더 향상된 방안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 그래도 뭐 4가지라도 모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우연히 한 게 만족 모형도 아니고 만족할 때 딜레마 상인데 뭘 만족을 해. 근데 유일하게 뭐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해. 이런 상황일 때는 딜레마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이론들은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그렇죠? 특히 행정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떤 설명이 그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설명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이제 시차 이론 일부이라고 그랬죠? 시차 이론 이런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이거 이 전용 차로제 좋아 안 좋아? 전용 차로제 좋아요 안 좋아요? 전용 차로제 이 버스나들가 이런 거 전용 차로제. 네, 발음이 좀 미안해. 전용 차로제. 마스크 쓰니까 잘 이게 전용 차로제는 어때? 좋아요 안 좋아? 잘했어 못했어? 이거 이명박 이제 옛날 서울시장이 실시했을 때 엄청 요구도 먹었던 거예요. 전용 차로제를 막 시행하니까 차들이 이제 이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습관적이 모르니까 한 달 정도는 완전히 헤매니까 맨날 지각하고 사람들 날려서 뭔 짓거리냐 이거. 근데 한 달, 2달, 석 달 지나고 쭉 지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은 쌩쌩 가네. 그래도 잘 가는 편이죠. 굉장히 잘 뚫리죠. 옛날에 비하면. 옛날 막 섞여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시차 이론은 어떤 정책이든 성숙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시점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봐야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그 정책을 평가하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 뭘 두고 이야기해야 된다? 성숙한 시차를 두고 이 정책이라는 것도 뭐 해야 된다? 평가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게 시차 이론이야. 뭐 별거 없어. 우리나라 정정길 교수님이 만든 이론이야. 정정길 교수님이 우리나라 분이 만든 이론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온다. 한 문제 지금까지 나왔어. 대강 알겠죠? 다문화주의는 안 해도 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해서 넣어놨어. 그리고 소위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다 분석해 놨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우리 쌤들은 이거 6권이 됐든 6권 정도 됐든 다 주마다 나눠드릴게요. 2주에 한 번씩 나눠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나눠드려서 이것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은 우리 쌤이 넣어준 거 참고해서 실제 책 나올 때는 그걸 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